안녕하세요. 머니다큐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3시 5분. 곧 국장이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요. 현재까지 13.55%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좀 더 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21선이 무너질까 말까 한 굉장히 큰 기로에 서 있고, 어쨌든 조정이 조금만 오면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해버리니까 지수를 굉장히 강하게 지켜준다.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힘보다는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주체가 아주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요즘 그 외국인 기관들 선물 매수 매도하는 거 보면 이 지수 상승이나 하락 같은 거를 이제 선물 옵션으로 다 해먹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굉장히 오랜 기간을 지금 행보 기간 안에서 놀고 있는데, 추락하더라도 뭐 개인들이 다 받아주니까 바로 또 올려버리고, 대신 요 정도는 또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으로 또 내려가지고 아주 이 긴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또 7월 달에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일이 더 많지 않나 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는 의견인데, 늘 그렇듯 당연한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 다소 걱정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아주 체질이 약하다는 게 좀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뭐 이것도 다 개인들이 사서 올리는 거죠. 뭐 조금만 내려오면 개인들이 다 사서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리는 힘이라기보다는 내려가지 않게, 조정이 왔으니까 받아먹고, 조정이 왔으면 받아먹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면 그 다음날 지수가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다가 지금 장막판에 조금 밀리고 있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큰 꿈과 희망을 심어준 최근 10거래일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차트 몇 개만 보고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화가 1200원 밑에서 유지되는 거 보면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배팅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하는 모습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호주 달러 대비 미국 달러 지표인데, 요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영익 교수가 보는 지표라고 해서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랑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표가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차트라고 해서 늘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 호주 달러 대비 미국 달러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아서 좀 걱정되긴 한데, 어쨌든 참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원유 같은 경우도 이제 횡보 흐름 계속 보이고 있고, 뭐 38에서 40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림 보여지고 있는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공급을 이만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 그리고 가격이 강하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안 좋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듯 하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 금값도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에서 머물러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 더 강하게 보여지는 하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대율을 85%로 인하해서 7월부터 돈 풀린다. 얼마나 풀리나 참 궁금하네요. 제가 이거는 제가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도 대출을 한번 받아보고 법인 사업자로도 대출을 받아보겠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늘 이익을 내고 있고 매출 성장이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 5천, 법인 같은 경우는 1억은 그냥 나오는 회사들이에요. 신용으로. 근데 돈이 풀린다고 해서 정말 대출이 잘 되나 이거는 제가 실제로 7월달에 가서 한번 대출 받아보고 정말 자금이 풀리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을 100%에서 뭐 85% 정도 뭐 줄였다는 건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택 임대업 매매업, 왜냐면 요즘 법인들이 다 집 살려고 법인을 내는 그 임대법인이 많아서 115% 상태 조정하기로 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0%, 법인 사업자의 경우 85%를 적용했는데 주택시장으로 자금 유입 방지를 막기 위해 가중치를 높여 썼다. 근데 그거를 다시 내려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잘 해주라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과연 잘 빌려줄까라는 게 의문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은행들은 그 주택담보대출이 80%예요. 80%. 그러니까 집 산다고 하면 대출을 굉장히 잘해줬고 대부분 거기로만 대출을 해주고 싶고 그러면은 그 대출을 받은 우리 서민들은 꼬박꼬박 열심히 이자를 내겠죠. 그 이자가 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돼서 은행이 배당을 하면 은행의 지분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배당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정말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에게 정말 친절한 나라 같아요. 굉장히 친절한 나라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최근에 한번 이게 학제라고도 약간 표현이 된 적이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는 무조건 그 기업 중심,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플러스 이제 그 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라는 관점에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지금은 도란프든 바이든이든 뭐 큰 똑같아 보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큰 기대도 없고 이제 더 사고 안 치는 사람이 해라 이런 생각인데 요즘 참 힘들죠 다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바이든이 계속 지지율이 강하게 오르는 거는 증시에는 안 좋게 보여지는 모습이다라는 거. 근데 지지율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이 지수가 뭐 횡보하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상승하는 것을 보면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는 양적 완화 돈을 얼마나 더 많이 푸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오늘 그 이거는 이제 도란프 씨께서 굉장히 강하게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볼커룰 우리 그 선물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플러스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벤처 캐피탈 중소기업들 벤처 캐피탈 VC라고 하더라고. 벤처 캐피탈 해가지고 제가 벤처 기업이라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는 업체들도 벤처 캐피탈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3월달에 얘기를 했던 게 연준이 직접 회사채 시장에 개입을 해서 회사채를 싹 다 사주겠다. 발행 시장에서 5천억, 유통 시장에서 2,500억 달러를 매입하기로 했으나 이제 아직까지 뭐 70억 달러밖에
매입을 하지 않은 모습에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져서 지금 상승세가 멈췄다. 그래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본 관점에서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벤처 캐피털이나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면 그 벤처 캐피탈 뭐 중소기업들 지분을 대부분이 은행이 가지게 돼버리는, 바꿔 얘기하면 완전 그 공산당 국가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은행 중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법으로 막아놨는데, 이 투자를 하는 기관 쪽에서도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으니 대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은행들에게 너희 이제 뭐 이걸로 도박을 하든 노름을 하든 리스크가 있는 곳에 참여를 하건 중소기업이건 벤처캐피탈로 뭐 일을 하건 일단 돈을 좀 풀어라. 돈이 돌고 돌아야 투자가 되고 고용이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고 경기가 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건 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법으로 막아놓은 건데, 네, 뭐 이런 투자 같은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도 저는 보여지는데, 이제 그 파생상품, 그러니까 주식이랑 파생상품의 가장 큰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제가 그 증권투자 상담사 그거를 공부할 때 처음에 나온 내용이에요. 주식은 다 내가 뭐 100만 원을 투자해서 최고로 잃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잃는다. 물론 신용 때린 애들은 다르죠. 이거 애들은 빚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고, 실제로 주식을 사서 손해볼 수 있는 거는 제로다. 내 파생 상품은 내가 100을 투자했지만 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거보다 더 잃을 수 있으면 파생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파생 상품이 어떤 뭐 지수를 기반으로 만든 파생해서 어떤 상품을 만든 거에 투자를 한다, 뭐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기준점을 잡기가 이게 제일 편해요. 내가 투자한 돈만 잃는다, 내가 투자한 돈보다 더 잃을 수 있다, 이걸로 구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그 만 원을 손해 볼 수도 있는데, 증거금이 한 푼도 없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증거금이 없다면 배째라고 해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파생상품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 있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 증거금 축소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은행이 운영을 하는 이런 곳에 증거금 얘기를 빼버리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옛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터진 거만큼 심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좀 있다는 거죠. 굳이 연준이 이 타이밍에, 물론 뭐 트럼프가 계속 그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예 그래 지금 힘드니까 라고 허락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살짝 비꼬 와서 생각하면 이 연준 형님이 직접적으로 꼽아주려고 했던 그 회사채 시장에 대한 개입을 은행 쪽으로 좀 돌리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연준이 그때 얘기했던 게 7,500달러, 500억 달러예요. 7,500억 달러. 근데 이 수백억 달러가 지금 이 간의 기별이 오겠냐는 거죠. 수백억 달러인데, 물론 수백억 달러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예산 집행에서 뭐 2조 달러, 3조 달러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경기가 개박살이 나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오른 거다라고 제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 형님이 은행에다가 이런 규제를 좀 풀어줘서 은행 너희들이 직접 좀 개입해봐. 너희들은 바로바로 꽂아줄 수도 있잖아. 연준은 뭐 법적으로 막힌 게 있어서 회사채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2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어떤 법안 때문에, 그리고 발행시장 쪽에서는 이거 뭐 회사채 발행해서 돈 받는 거 소문나면 이 회사 문제 있다라고 판단되라는 시장 인식 때문에 발행시장은 아직까지 영원이에요. 영원. 아직 그 연준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그 유통시장에서나마 그나마 70억 달고 ETF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한 건데, 만약에 연준의 큰 그림이 이제 이렇게 소극적인 자금 정책으로 트럼프 지지율을 좀 낮추려고 하는 건가? 이미 이제 모든 곳에서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나? 라는 혼자만의 음모론을 생각해보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저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연준이 직접적으로 이제 회사채를 사준다 이것만큼 더 강한, 양적 완화보다 더 강한 이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물론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지만 가장 강력한 건 요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이 뭐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큰 폭으로 출렁거렸었는데, 지금 플러스 1.11%네요. 뭐 장 마감했고, 해외 시장도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선물. 네, 선물 시장에서 현재 다우 0.4% 하락, S&P 0.17% 하락, 나스닥은 거의 뭐 보합권이고요. 러셀 2000도 마이너스 0.55%. 뭔가 흐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들 눈치 보고 있는 느낌. 연준의 어떤 강력한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그냥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그 관망하는, 한쪽으로 강하게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우려했던 그 홍콩이나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는 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뭐 오늘까지 뭐 쉬는 날이라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중국이 이렇게 시장을 이번에 쉬는 게 뭔 휴일이죠? 그 중국 휴일이, 중국 휴일 단오절, 단오절이 끝나고 나서 거의 대부분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둘 게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랬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중국 쪽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항생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0.8,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지죠? 분명히 오전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그러네요. 그 장 초반에 이렇게 좀 올려주다가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 뭔가 문제가 터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홍수뿐만 아니라 그 지도층 간의 어떤 내부 분열, 그리고 이제 너무 배고픈 그 시민들의 이제 공산당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기사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 보면 뭔가 터질 때 좀 크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쎄하게 드는, 물론 유튜브 말을 다 믿으면 안 되는데 요즘에 하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얘기를 해본 거고요. 일단 코스피는 뭐 거의 1% 상승대로 이제 마감이 됐고, 뭐 장막판에 뭐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손해를 보고 끝이 나서 슬픈 하루지만, 다음 주에는 한번 크게 한번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의 확신이 있으니까, 곧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불안해 하셔야 돼요. 제가 확신을 가진 날 좀 안 좋게 흐른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팔아드려야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실 텐데, 곧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요. 물론 현물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곧버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저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줬다면 감사드립니다.